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돼 선원 9명이 실종됐던 어선 청보호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여수 해상에서는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해서 선원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방탄국회, 야당은 난방비 폭등 문제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과거 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한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충격을 받았고 미리 알았더라면 단일화를 안 했을 거라고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할로윈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서울 광장에 기습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그젯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선실 안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8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데요. 어젯밤 여수에서도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해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된 어선 청보호. 함정과 관공선, 항공기를 동원한 야간 수색 이틀 만에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3시 20분쯤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해경이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시 22분에 선내 침실 쪽에서 발견이 됐고요.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나머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과 함께 선박 인양 준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인양을 위해 줄을 묶는 고정 작업을 해왔고 이르면 오늘 오후 인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작업이 수월하면 2 내지 3일 만에 작업도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도 이렇게. 어젯밤 8시쯤엔 여수 앞바다에서 6,400톤급 화물선과 140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충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의혹과 방탄 국회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2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이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문제를 쟁점화시킬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후로 국민적 화두가 된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민생 경제가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가 진행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헬로윈 참사 책임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6년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평가했었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안 의원은 신영복 교수를 잘 모를 때 했던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선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있던 2016년 1월 고 신영복 교수를 조문하며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은 없다고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신 교수는 1968년 북한과 연계된 통일혁명당을 조직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진 않았고 통역당 가담은 양심의 명령이었다고 해 논란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국정원 새 원훈석에 신형복체를 사용해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 의원이 신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안 의원이 사드 배치에도 반대했던 데 대해서도 국정 철학과 상반된 기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신영복에 대해 잘 모를 때 했던 얘기라며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 의원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유난연대 표현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심이 특정 후보에게 있다, 없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의힘 선관위와 비대위에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으로 실명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방문해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안 의원을 향한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안 의원이 강조했던 유난연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후보가 대통령하고 동격이라는 표현, 연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전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유난연대를 설파하며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논란의 원인은 안 의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안 의원은 유난연대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지난 주말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집회는 대성공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장외 집회를 매주 하는 상설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다수당이 이래도 되냐는 우려가 나왔고 여당도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숭례문 집회에서 자신을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참석 인원을 2만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였다며 대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어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일회성 행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 장외투쟁 상설화도 검토 중입니다.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의총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는 당의 총동원령에도 의원 60여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장외투쟁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여당은 압도적 거대 야당의 방탄 장외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에 목매지 말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실이 문제 삼았던 안철수 의원의 발언과 안 의원을 향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이익 집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 발언 때문에요. 윤한연대 언급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말씀하셨는데 입장 혹시 내시나요? 자, 이 들으신 것처럼 언뜻 보면 이 전당대회 관련 사안에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글쎄, 뭐 겉으로 비춰주기에는 그 전당대회가 후보와 후보 간의 대결이 돼야 되는데 예. 김기현 후보는 잘 안 보이고 안철수 후보와 대통령실 간의 대결처럼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것은 글쎄 윤한연대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요. 뭐 정치권에서 누구와 연대 아니면 뭐 정치적 동지다 이런 표현은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마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좀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원래는 없던 말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공격하면서 만들어낸 말이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좀 거슬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이제 또 어딜 찾아봐도 안철수 후보 입에서 대통령실의 참모가 간신이다 아니면 간신들이 많다 이런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돌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충돌하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전당대회는 대통령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 조속히 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제 윤핵관 문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까 이진복 정무수석도 간신에 둘러싸여 있다. 간신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나왔는데 이전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 그대로 아닙니까? 어떤 말 한두 개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기분 나빠한다.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 자체를 대통령의 마음에 있지 않은 후보라고 딱 낙인을 찍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김기현 의원 본인이 대통령실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그 후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제가 봐서 이거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계신 성정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나경원 의원까지. 그거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 잘라냈으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이 양강구도는 그냥 둬야죠. 근데 또 개입해서 안철수 의원을 흔든다. 아무리 남의 당 일이지만 이런 걸 보면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에서 있었던 한 줄이 생각납니다.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 이거는 왕조국가는 하는 일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실이 법치를 지킨다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 근데 지금 벌써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두셔야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자체를 제가 봐서는 그 이면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참전을 하면서 간신이라는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천하람 후보께서 간신이라는 말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을까요? 이제 나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한 그룹이다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치 개입이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멈추는 것들이 뭐 국정운영이나 본인의 어떤 정치, 그다음에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안정을 위해서 올바르다. 나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실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의 대통령 선거 개입 금지 조항은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선, 지방선거에 관련돼 있지 당내 선거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치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뭐 김영남 전 의원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개입하지 말고 총선에 개입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게 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당내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안철수 의원까지 이거는 법치주의를 깼다고 봐도 분명히 뭐 더 과하지도 않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TV조선 취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조문했을 때 굉장히 이제 존경의 뜻을 밝혔다는 사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영복 교수의 사망과 관련해서 조문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마 안철수 후보가 그때 막 호남을 기반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할 그 무렵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6년 1월 정도면.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고 신영복 교수는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출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의 그 진심을 담아서 전향서를 쓴 게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그 야권 쪽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일종의 사상 문제도 있고 북한과의 연계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소명은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통역당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고인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곳이 아니고 상가에 조문을 가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이 돌아가신 고인에게 뭐 나쁜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이해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면이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는 좀 위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한두 개 더 이렇게 논란화, 이슈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당원들의 표심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이거 뭐 분당이다.
뭐 거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라면 어쨌든 같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의 후원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평 변호사 말은 뭐 주장일 수 있겠지만 아직 대통령실이나 뭐 김기현 후보가 확인해 준 바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단히 좀 부적절한 얘기죠. 지금 전당대회가 뭡니까? 정당의 전당대회는 그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 당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에 하나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분당을 한다? 그럼 뭐 하려고 전당대회를 하죠? 그냥 김기현 의원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당도 안 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어깃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대통령실이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는지를 심평 변호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안철수 의원을 흔들면서 불행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님 얘기를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어떤 존경의 얘기를 했다는 거 가지고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꼬투리 잡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예전에 나경원 의원도 저출산 관련해서 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흔들어서 이분을 불출마를 시켰어요. 안철수 의원도 보세요. 윤핵관 윤한연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해왔고 그다음에 각을 세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신영복 의원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와서 단일화는 안 하고 싶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나는 마음에 없다라는 말을 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히 꼬투리 잡기고 예를 들면 0.73%포인트로 대선이 결정됐습니다. 이건 단일화가 아니었으면 그 앞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무신불비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로가 관계가 쓰지 않아요. 결국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이 정말 맞다면 이거는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신뢰가 없었으면서 어떻게 인수위원장을 시켰습니까? 인수위원장 시키면서 국무위원 그때 임명을 안 해서 그때 24시간 나갔다 왔죠. 갈등봉합 누가 했습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신뢰가 지금은 깨졌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인격적인 면에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실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태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찾아가서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미리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다른 후보 일에 사사건건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모습은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소름 돋더라고요. 공격을 할 거면은 공격만 하고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격하면서 갑자기 내 손 내밀 테니까 잡아라. 아, 이거는 진짜 학폭 가해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 학폭 가해자가 하는 말이다. 이게 굉장히 좀 심한 말까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을 합치자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갑자기 반윤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말을 뱉어놓고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광경이 지금 목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던 것이고 사실은 같은 정당에서 오래 정치를 해오면서 언제든지 협력하고 때로는 당내에서 경쟁하고 이런 관계였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너무 격한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뒤 모순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이제 충돌음이 지금 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내에서 얼마든지 경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합치고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 파열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공격을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손을 내미니까 이제 당원들도 헷갈려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김기현 의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못 잡죠. 저 정도 되면. 뭐 천하람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학폭 피해자 맞습니다. 그런 형태요. 최근에 더글로리라는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건데 학폭 가해자들은요 본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는 공격에서 가해를 하고 또 본인이 필요하면 내 손 잡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자체는 찾아갔을 때 별 그런 뭐 과민 반응은 안 했지만 속내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손을 잡는다는 자체가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지금 현재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주말이었죠. 이 민주당이 6년 만에 이 도심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미세파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을 파면하라!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많은 분들이 썰렁한 집회 혹은 정말 몇 나오지 않은 집회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나와주셨고 정말 뜨거운 가슴과 마음을 사실 좀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또 이게 성대하게 잘 해야 되는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예, 영상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직접 연단에 올라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6년 만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내건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민생 파탄하고 검사 독재. 근데 민생 파탄은 뭐 최근에 있었던 난방비 폭등이나 생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기본적인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광의통화라고 하는 M2 있지 않습니까? 2년 이하 정기예금까지 다 포함되는 그 시중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그 단위입니다만 개념입니다만 이 M2가 한 달에 40조 이상씩 늘어나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치솟는 물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을 본인들이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분, 검사 독재 관련해서는 지금 뭐 검사가 독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환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수사 범위도 확대하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밝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검사 독재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는 집회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성공한 집회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30만 명은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오후에 그 앞에 지나다녔습니다만 거기 만약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아예 마비가 됩니다. 다닐 수 없어요. 그 앞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판결이 났던 조국 관련한 집회 때는 2019년 가을에 정말 더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런 집회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갔죠. 그래서 이번 장애투쟁은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었고 이거를 매주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서 주장하는 이 검찰 독재 부분, 그 부분이 일각에서 지적하기로는 검찰이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 독재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냐. 방금 전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여당에서는.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민생에 신경 쓰는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만큼 했는지 그 노력을 봤을 때 국민들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만큼 민생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을까요? 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전 세계적인 추이니까요. 하지만 대책이라도 내놨어야죠. 예전에 물가를 잡겠다고 TF를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반짝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뭐 대책이 안 나옵니다. 난방비요? 난방비 대책을 수립하려 했더니 전 정부 탓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이 검찰이 이 무차별적으로 수사하듯이 정말 민생과 물가에 정말 집중을 했다고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말씀드리면 대장동 성남FC 쌍방울까지 갔을 때 대장동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김성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때도 지금 대북 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난리를 언론에 검찰이 흘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대북 송금 관련성에 대해서 적시를 한 줄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다. 이 정도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장애투쟁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내부에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너무나 노골적이고 표적 수사가 과하지 않냐. 이거는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애투쟁에 나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애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원내투쟁도 합니다. 물가, 민생, 잡자. 더 이상 왜 여당과 야당이 만나지 못하고 대통령실은 야당과 협치하지 못하냐. 장애투쟁의 원인 제공이 누굴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협치한다고 손 내밀었습니까? 민생에 대해서 머리 맞대자고 했을 때 외면한 게 누구죠? 여당과 대통령실이다. 이랬을 때는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국민들께서 힘을 달라라고 장애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야당의 가지고 있는 한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탄국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또 해봤으니까 지금 국민의힘도요. 그 얘기는 조금 지금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언어 도단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제 집회에는 이제 현역 의원 90여 명이 이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에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이 90명밖에 안 온 것은 그만큼 동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좀 동조를 한다거나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 1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입장을 하는 의원들도 10여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약 180석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90여 명 나왔으면 절반 나오고 절반 안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당내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출석 부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걱정이
실제로도 있고 뭐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법 절차, 뭐 소환 조사도 남았고 또 일부 기소가 되면 재판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계속 당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히 현역 의원들과 내년 총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이재명계에서는 이 장외투쟁이 조국 사태 시즌2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섞인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 계속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각들이 당내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이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처럼 나를 따르라 해서 아무 의견도 없이 말하자면 질서정연한 무기력한 당보다는요. 저는 정말 무질서하지만 생명력 있는 당이 낫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그런 것이고요. 정성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장외투쟁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장외투쟁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여투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제발 협치하고 만나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좀 보여달라고 지금 투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다. 이게 방탄이 됩니까? 이런다고 해서 장외투쟁한다고 검찰 수사가 진행 안 됩니까? 소환 안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 안 받겠습니까? 다 받죠.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원내에서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 밖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목소리 용산에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래가면 나라도 좋지 않고 여야 관계 정치권도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당이 나서서 보통 통상 그랬습니다. 야당한테 가서 장외투쟁 거두시고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 또 여당입니다. 얼마나 야박합니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여당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야 않겠죠.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기존의 야당 대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 혐의로 검찰 소환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주게 되면 그게 자칫 어떤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의 대화는 양당의 원내대표 간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소위 옛날 표현입니다만 영수회담과 같은 장면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그거는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의 문제라기보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초한 지금의 상황, 지금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월 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검찰 출석을 거부한 상태죠. 이 대표는 평일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서 2차 조사는 빨라도 이번 주말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진행된 비리 사건이라 최소 이틀은 조사를 해야 한다며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을 추가 소환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평일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주말 역시 검찰 출석이 아닌 장외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환 일정이 조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계속 평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늦어도 이번 주말인 12일까지는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100억 원 상당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양측의 소환 조사 기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걸려도 괜찮다며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공동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이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걸려도 괜찮다며 안심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대북 송금이 당국에 적발되는 걸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진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쌍방울과 별도로 추진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부지사를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주말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가급적이면 주말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아마 이번 주말에 출석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은 말로는 나간다라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장외 어떤 집회를 했었는데 주중에는 바빠서 업무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주말엔 나가야 되는데 주말에 또한 당과 관련된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서는 어떤 여론을 무마하기는 취지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말에 계속 어떤 행사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계속 미루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어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의 카드를 계속 보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뇌물 관련된 재판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을 통해서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 것지에 대해서 다 알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장외투쟁을 통해서 여론이 어떤 검찰의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의 어떤 여론이 강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뒤에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미룰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것으로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벌써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 조사하게 될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배임 혐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많은 부분들을 진술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걸로 보입니다. 그 배임 방금 말씀 주신 배임 행위 중에서 정진상, 김용에 관련된 뭐 배당액을 약속했다라는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이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지 여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 물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1차, 2차 뭐 소환 조사 때도 뭐 그랬지만 이번 3차 조사 때도 뭐 서면으로 또 대체한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약간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앙지검에 출석을 할 때에 미리 대국민 메시지는 준비를 하지만 검찰에 실질적으로 제출할 서면은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 이 상황이 정부 여당의 야당에 대한 그 탄압 프레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검찰의 어떤 추가적인 그 진술서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는 아마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장이 넘는 글을 쓰면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과의 관계라든가 그 업무 대장동 업무 과정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서면을 내는 순간 그것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 법원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번 내면서 뭐 했죠? 나는 벌써 다 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낸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에 내가 할 얘기는 다 했다라는 말과 상반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뇌물 내지 세전 700억, 세후 428억의 어떤 그 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건 그 사실 자체가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낸 것을 가지고 검찰이 어떤 것을 내건 결국 그 이미 지난번에 냈는 서면으로 가름하겠다. 이 전략을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훨씬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에도 이 대표 측이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할지 거기에서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대표를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청구에 관련돼서는 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라는 그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의 일반적인 그 생각이 원래의 계획이 소환에 불응하면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소환에 응한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검찰은 뭐 또 다른 그 구속영장의 청구의 근거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뭐 도주의 우려도 있지만 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도주한다는 그런 우려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유인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인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뭐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방탄국회가 될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도주 의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주 우려란 것은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미국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의 비용을 대납했던 그 사건이 이 구조와 거의 비슷한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고 실질적으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3년 구성하고 15년형 했다고 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지방 권력이 토착 세력과 결탁한 부정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부패 사건에서 그 금액이 지금 거의 뭐 400억이 넘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우려가 있다, 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 야당 대표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 임시국회 중이고 그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장외투쟁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국회의 벽을 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수순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이 실질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그 절차가 사실상 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속 기소돼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라면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예. 그 진술이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관련된 증거와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뒷받침이 된다면 이화영 부지사도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실상 그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혐의가 또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화영 부지사가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반박하려면 소환에 응해서 검찰에 나가서 직접 진술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구속 기소된 거는 김 전 회장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 구속 기소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그 뇌물죄로 해서 구속돼가지고 다른 죄는 다른 걸로 이제 돼 네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그 김 전 회장 얘기대로라면 이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다른 걸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이화영 그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그룹의 사내 이사로,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에 그 1년여 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평화부지사로 간 이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썼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쌍방울 내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썼던 그 법인카드 내역을 증거인멸을 했던 그런 시도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성태 회장이 내가 대신에 그 경기도에가 지급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 관련된 50억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방북 비용과 관련된 300만 불을 낼 경우에 나중에 그 돈 그 사실을 국정원에서 알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은 기업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가 지금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수사를 무모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한국에서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직원 한 약 40여 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이 과태료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국가 정부에서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외국환 그 유출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배경에는 이처럼 그 이화영 부지사 내지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측의 국정원 내지 세무당국에 대한 어떤 로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정원법상
수사를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련된 사람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새로운 어떤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윈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서울 광장에 기습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헬로윈 참사 현장. 사고가 난 골목 벽면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희생자들을 잊지 말자는 쪽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얼른 기운 차리셔가지고 일상으로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이 마련한 시청광장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에게 분향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하지만 분향소를 놓고 유족과 서울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와 애도를 요구하며 분향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허가 없는 설치는 안 된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유족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유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우울증은 걸렸고 저희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힘들어하고요.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도 여당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왔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공군 혹한기 훈련의 한 장면인데요. 호수에 빠진 조종사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추운 겨울에 물에 빠져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군 항공구조대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호수 한가운데 조난당한 공군 조종사를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충북 진천 초평 저수지에서 혹한기 조종사의 조난 상황을 가정해서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항공구조사들은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수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구조 헬기와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구조용 인양기를 이용해서 조난당했던 조종사를 헬기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상황이 긴박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헬기를 동원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훈련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전투기 조종사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주요 핵심 전력입니다. 그래서 공군 항공구조사들은 전투기 조종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들을 살리는 특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이 얼어있는 겨울철에는 저체온증 때문에 물에 빠졌을 경우 골든타임 15분 안에 조종사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항공구조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침없이 물에 뛰어들곤 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종사를 구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했다는데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을 구조하는 데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 예년보다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위는 물러갔지만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경기 남부와 충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의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10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